네, 동남아시아 투자. 사실상 저희가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또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국가의 현 상황과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고영경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님 모시고 빠르게 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대한 대담은 또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세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네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베트남 증시를 대표하는 이 호치민 VN 지수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한국에는 이제 뭐 어느 나라나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상장된 기업들의 다 시가총액 베이스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주가 지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 VN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의 주식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크게 네. 보면 베트남의 주식시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코스피, 코스닥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베트남에도 호치민 거래소가 있고요. 하노이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외 거래, 비상장 주식들을 거래하는 장외 거래소로 이제 업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형주가 많이 상장되어 있는 호치민 주식시장에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대형주 좀 많이 알려진 기업들을 네.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와 같은 지수를 VN 지수라고 하고요. 네. VN 인덱스 말고 또 30개 대형 코스피 100처럼 네. 라지 컴퍼니, 빅 컴퍼니들, 대형 기업들을 가지고 만든 지수가 이제 VN30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치민은 그냥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예. 또 그 중에서 30개 정도만 모아놓은 그런 지수도 있는 거죠. VN30 지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호치민 거래소는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상장 기업이 392개로 오. 지금 가장 최근까지 어제 거까지 제가 살펴봤는데 392개고요. 그 이외에 ETF나 뭐 다른 펀드까지 하면 591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인 것 같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가 베트남에는 뭐 특별한 뭐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무역 흑자를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가져왔던 기업들을 기업 혹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관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보는 3위, 4위 정도가 됩니다. 이제 EU를 합쳐서 보느냐, 나눠서 보느냐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중국이나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이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중국과 멕시코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타깃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이제 뭐 기술 경쟁이라든가 패권 경쟁을 하는 위협적인 국가이기도 하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마약이 유통돼 있거나 혹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점까지도 같이 고려했을 때 먼저 타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베트남은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고 그리고 마약이나 뭐 무기 혹은 테크, 첨단 테크 이런 이민 이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자 중에 가장 눈에 까신 쪽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이 가장 먼저 좀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베트남이 올해 경제 성장률 8% 이상이라는 이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런 작년 성장률을 보니까 7%가 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8% 이상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45년에는 고소득 선진국으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목표까지 좀 내세웠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이미 베트남의 1인당 GDP 그러니까 소득으로 따지자면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2024년 기준으로 $4,700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나 월드뱅크에서 말하는 중간 소득 국가 중에서도 약간 어퍼 미들 컨트리에는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선은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고중간 소득 국가의 하한선을 돌파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어퍼 미들 인컴 국가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요. 한 13,000불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8% 이상, 8%까지도 목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6% 이상, 8% 사이의 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준비한 2045년까지 고소득 정도가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국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 불,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이제 계속 흐르면서 네. 인플레이션도 일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30년 이후부터는 10%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조차도 우리가 이후에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 하는데 네. 그런 걸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10% 이상의 성장률을 몇 년 동안 유지했던 나라로는 유일하게 중국이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처럼 그런 10%의 성장을 쭉 이어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러 혜택들 이상의 뭔가의 더 높은 성장 엔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자체 성장 동력만으로는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 봐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걸 꾸준히 그렇죠. 유지하기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이라는 네. 나라를 봤을 때 낮은 인건비랑 그리고 중국이랑 국경을 좀 공유한다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베트남이 가진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베트남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지난 10년 정도 동안에서 한 6%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팬데믹 때 거의 아주 낮은 경제 성장률을 포함하고서도 그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낮은 인건비 이런 것들도 물론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탈중국의 흐름, 그러니까 디커플링, 미국과 중국 사이의 네. 패권 전쟁,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섰었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혹은 기업들이 우리도 비슷하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중국 플러스 원 전략에서 가장 먼저 지목받았던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서 맞아요. 한국이 이제 베트남 해외 누적 투자로서 1위를 구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왜 베트남을 선호하는가 물어보면 우리하고 조직 문화라든가 그 소위 말하는 일할 때의 자세라든가 마인드가 그다음에 좀 인력 비슷하군요.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이랑 직접 비교해서 높이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 혹은 이머징 국가들, 신흥 지역에서 베트남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비해서 베트남이 우리하고 훨씬 더 일하기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네. 아무래도 좀 공산 국가라는 점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투자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한. 사실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제한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기업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없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투명성의 문제라든가 부패 문제, 그다음에 모든 행정 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이 과연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대부분의 신흥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을 베트남도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 좀 긴 나라라서 남북 간에 좀 깊은 갈등의 골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이 부분 지역 감정 부분에서는 투자에 뭐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은 지역 감정이라기보다는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하노이 중심, 그러니까 수도는 하노이니까 하노이 중심이 있고 호치민은 조금 더 개방적인 그런 문화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하노이와 호치민이 완전히 뭐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이 활동하거나 어떤 섹터의 산업이 더 번창하는 데 있어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에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의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아마 나중에서는 각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네. 어떤 산업이 좀 더 유망한지 그쪽 아무래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관광지나 이런 쪽은 조금 더 남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스타트업들도 호치민 중심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많이 가서 공단을 짓고 막 했던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진출한 쪽은 하노이보다 조금 더 그 주변이나 북쪽에 있는 그런 성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북부 쪽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더 이상 그 인력을 수급하기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호치민 주변에 새로운 공단들이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트남 하면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이 항상 네.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빈그룹의 입지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유난히 빈그룹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디 가서 베트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빈그룹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빈그룹은 대표적인 그룹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빈그룹이 베트남의 성장을 상징하는 기업으로서는 아주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세요? 이 빈그룹의 창업자는 사실 빰머 부엉 이분이 네. 원래 그 유학파예요. 구소련. 예전에는 네. 이제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유학을 많이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유학을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라면 회사를 차려가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그 라면 회사를 네슬레에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고 그래서 네. 뭐 빈홈즈라는 거대한 이제 아파트 단지 네. 그리고 거기에 학교 뭐 리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출한 게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빈 페스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빈 스마트라고 해서 TV도 만들어보고 스마트폰도 만들어보고 다 했는데 네. 다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도 다 실패하고 빈 페스트도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활을 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빈 페스트를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다른 옛날에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가지고 달리는 네. 개솔린 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라고 해서 여기에 진입을 한 거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판매량 중에 절대 다수도 자기 빈그룹이 가지고 있는 택시 회사가 사주는 겁니다. 네. 하노이에 가시면 아까 하노이와 호치민의 차이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노이에 가시면 빈그룹이 운영하는 그 택시 회사의 전기 택시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판매되지는 않고 있었다가 네. 최근에 작년에 내놓은 굉장히 작고 예쁜 VF3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한 번도 본 적이 작은데 없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귀여운 자동차가 가격도 1,000만 원대예요. 오, 저렴하네요. 그래서 요즘 판매량이 좀 급속하게 늘고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때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에 뭐 상장을 하긴 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금 약간 의문을 갖고 네, 계신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많이 네. 없다 보니까 그럼 빈그룹 말고 또 다른 기업, 눈여겨볼 만한 기업도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서 보면 시가총액의 이제 상위에 올려진 네. 기업들을 보시면 상당 부분 은행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은행주가 있고요. 많군요.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하면 뭐 엔지니어들도 많고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 많이 배출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FPT
FPT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FPT요? 네. 어떤 기업이죠? 사실은 FPT는 뭐의 약자냐면 Food Process Technology라는 기업인데요. 사실은 이 창업자를 회장님을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분도 유학파인데 예전에는 그 푸드 들어간 회사를 창업을 할 때 나라에서 지원을 잘해준다 그래서 이름은 Food Process 네. Technology인데 실제로는 IT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도 하고 요즘은 이제 한국에 그 반도체 칩을 네. 주문해서 생산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베트남을 상징하는 베트남의 뭐 빌 게이츠라는 표현도 가능할 정도로 베트남 IT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FPT의 주가를 보시면 아마 최근에만도 한 40% 정도 상승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아팟이라는 철강 회사들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무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무를 이제 다루는 여러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빈홈즈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빈그룹이 유명하긴 하지만 네. 빈그룹 이외에 다른 제조업이나 혹은 뭐 비나 밀크처럼 뭐 이런 그 거대한 회사들, 대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시총 좀 높은 기업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소하니까 쉽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베트남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개별 네. 기업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이제 개별 기업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해서 중국 주식 사듯이 네. 혹은 뭐 미국 주식 사듯이 현지 통화로 바꿔서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더 리스크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수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한국에 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ETF 추종 뭐 이렇게 예. 가면 더 예.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투자한 것도 한동안 좀 그 상승이 정체되고 하락을 했었어요 지난해. 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서 지금은 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러면 미국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예. 중국, 뭐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베트남은 뭐 보시기에 교수님께서 베트남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 이미 작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때리기를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잘 대응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 생각보다 베트남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스타링크라는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는 베트남에서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는 외국인의 지분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승인 허가해주겠다라고 베트남 정부가 얘기했어요. 확 열어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관세의 그 폭탄은 피해가겠다 하는 그런 대응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이 그런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올해 뭐 주가 흐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 네.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뭐 아시아 증시 얘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고영경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연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